부친의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은 죄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기입니다. 키엘케고르와 실존주의 신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키엘케고르에 와서 종교에서의 실존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는 죄렌 키엘케고르는 쇼펜하우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르트르나 니체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로 분류되는 반면에 키엘케고르는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현대 사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실존주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철학자로만 아니라 신학자로 심리학과 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통해서 20세기에 어떤 현대 신학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아버지 미카엘 키엘케고르와 어머니 죄렌 다테르 룬드 키엘케고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사이에는 적어도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33살을 넘긴 자녀는 이 죄렌과 그의 형뿐이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루터교 목사요 매우 총명하고 종교심이 많았던 아버지는 엄격한 개신교 신앙 교육을 통해서 죄렌을 양육했습니다. 부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부친의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은 죄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친은 아들이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신학교에 진학해 개신교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1838년 8월 9일 세상을 떠난 부친은 세상을 떠나기 전 죄렌에게 개신교 목사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부친이 죽고 이틀이 지난 8월 11일 죄렌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수요일에 돌아가셨다. 나는 정말로 그분이 몇 해라도 좀 더 오래 살아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죽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바치는 최후의 희생제사인 듯이 지켜보았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분은 내가 조용히 무엇인가로 변화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었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합쳐진 존재이고 나는 그를 쑥 빼닮아 약간 변형된 그의 초상화처럼 보인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신중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의 기억을 안전하게 숨겨서 보호하는 일이다. 1838년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죄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1830년 이미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해서 10년 동안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중에 부친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대학 입학하기 전 라틴어와 역사학에 조예가 깊었던 죄렌에 대한 부친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후에 죄렌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신앙에서 멀어지는 듯했고 급기야 1836년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후 다시 안정을 찾으며 학업에 전념했고 교수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후 안정을 찾기 시작한 죄렌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난 1841년 10월 20일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해 1841년 키엘케고르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은
레기네 올센과의 파혼이었습니다. 그가 레기네를 처음 만난 것은 1838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1839년 2월 2일 그의 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대 가슴 한복판에 있는 나의 요새에 깊숙이 숨겨둔 내 마음을 장악한 주권자 내 생각의 충만함, 그곳 알 수 없는 신성 오내가 시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다고 상상하리라. 모든 기억과 같은 모든 사랑은 기억이다. 그 사랑은 한 사람에게 그 자체로 충분히 예언들과 같은 힘을 지닌다. 그대는 나에게 그대와 같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소녀의 아름다움을 소유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나는 나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온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 내 존재 전체가 지니고 있는 깊은 신비가 가리키는 그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대가 나에게로 왔다. 나의 영혼은 가득 찼고 그것은 너무도 강렬해서 나는 내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듬해 1840년 9월 8일 죄리는 레기네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의 환멸을 느끼고 1841년 8월 11일 파혼합니다. 이후 레기네는 고위직 공무원 요한 프레데리크 슐레겔과 결혼합니다. 1841년 철학 박사 학위 수여 레기네와의 파혼, 그해 또 하나 죄렌에게 의미심장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작품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대학 논문 아이러니의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가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그 이듬해 그는 베를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완성하고 다시 그 이듬해 1843년의 공포와 전율 반복을 출간합니다. 학자들은 이들 세 개의 작품은 레기네와의 헤어짐, 그녀가 1842년 슐레겔과의 결혼, 그리고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이 반영된 실존적인 작품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기간 키엘케고르는 자신의 실존 철학을 반영하는 작품을 출간합니다. 실존주의 철학과 기독교적 실존이 잘 드러난 철학적 단편, 불안의 개념, 인생길의 여러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키엘케고르는 소크라테스에서 출발해 해겔 철학의 심취, 그리고 이어 해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급속한 철학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을 정립해 나갑니다. 그의 철학적 단편에 붙이는 비학문적 해설문은 해겔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해겔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 작품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유한 개체로서 인간의 실존의 의미를 배제한 해겔과 달리 인간의 고유한 개인의 삶, 인간의 실존을 강조한 것입니다. 해적선이라고 하는 당시 덴마크의 풍자 잡지 기구가 페테르 루드비 밀러가 1845년 12월 22일 죄렌의 글을 비방하는 글을 출간해서 여행하는 미학자의 활동과 문학적 군사 행동의 변증적 결과 이 두 편의 글을 써서 해적선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읽는 풍자 잡지와의 논쟁은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죄렌에게 필명으로 집필하는 동안에 방법을 중단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1846년 3월 9일 그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글을 쓰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에게 감사드린다. 나름대로는 지난 세월이 만족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언제 끝장을 내야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출간한 다음부터 나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감사드렸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나는 두 마디 말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정말로 증명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저작권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분위기는 나에게 무슨 책을 썼는지 다 자백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해서 성직자가 되었다면 분위기에 맞춰야 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는 오늘의 삶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여유로운 시간에는 때때로 글을 쓰면서 조용히 활동하는 이 삶이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한다. 이런 사회상을 경험하고 그가 속한 덴마크 국교회의 실상을 목도하면서 죄례는 당시 만연된 국가교회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위선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살았던 당시 교회와 사회에서 드러난 기독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상, 즉 개인을 무관심한 대중으로 바꾸어가는 체제 순응성과 문화적 동화를 공격합니다. 의식 없이 대중의 흐름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대중의 천박함이 유일무이한 개인을 억압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상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